자, 기본 이론 과정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심화 과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은요, 기본 이론에서 살을 더 붙이고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고급 이론에 속하는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진짜 엑기스다 그러면 이 과정입니다. 이 심화 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본 과정 일단 2번 정도 학습이 돼 주셔야만 심화 과정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본 과정이 이게 생략돼 버리면 심화 과정에 어려운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화 과정을 들어오긴 전 단계로 기본 이론 과정을 2번 정도 꼭 들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본하고 심화 과정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기본 과정은 심화 과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심화 과정이 민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나 그다음에 까다로운 논점들이나 중요한 판례들을 대부분 이 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지면 심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의 2배 이상 공부를 더 해주십사라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내가 동영상을 2번을 들었다 그러면 심화 과정은 3번에서 4번까지 가주셔야 뚫리기도 하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요? 양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가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요. 민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거는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론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론을 따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따로 풀게 되면 양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양자가 따로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고 좋은 학습은 이론 학습을 이렇게 심화 과정을 다루면서 바로 뭐를 해주시는 거냐면 우리한테 최고 좋은 학습 문제로 좋은 샘플이 있죠. 그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바로 확인 점검해서 이론 공부했던 거를 접목을 시키는 훈련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제 부탁드릴 가장 중요한 맥은 이거예요. 심화 과정 이론을 바로 학습하고 나서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 본인 학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하시냐면 기출문제로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같이 움직이실 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화 이론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당 파트를 같이 보는 거죠. 가령 무효취소를 내가 봤다. 심화 이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여기가 점검이 끝나면 3번 정도 끝나면 바로 이어서 기출문제에 있는 무효취소를 여기를 바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론적인 것들이요. 이론적으로 연결했던 것들이 문제 속에도 확 녹아들이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양쪽이다. 이론하고 문제 부분 양쪽이다. 더 단단해지는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좀 띄워가지고요. 이론 다 끝나고 나서 이 이론 과정이 적어도 이 심화 과정도 36강 정도 되거든요. 36강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를 접목하려고 그러면 2달이 지난 뒤에요. 2달 정도가. 그럼 시간적인 갭이 크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는 무효취소 이쪽에 대한 심화 이론이 마무리가 되면 어떤 테마에 대해서 무효취소에 대해서 대리에 대해서 이쪽이 심화 이론이 정리가 되면 바로 연결하세요. 바로 뭐 하고요? 기출문제하고 점검을 연결을 바로 하시는 거죠. 이걸 같이 하는 것이 최고 좋은 학습 효과성을 내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자를 분리하지 말고요. 한 바구니에다가 같이 담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분리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여기를 공부 2달을 하고 나서 이걸 2달 뒤에 본다. 그러면 이걸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끝내게 되면 이게 심화 이론이 끝나면 민법이 이제 8분응선까지 간 거예요. 바로 일로 들어가셔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3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책에 줄 긋을 때는 이 심화 과정에서는 다 보지 않고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넘겨가면서 틀리기 쉬운 논점들만 이렇게 확인 점검하고 틀리기 쉬운 것들 이렇게 확인 점검을 하고요. 첫 번째는. 2번째는 아주 고급 이론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것들 이거 위주로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심화 과정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거는 대부분 넘겨드리고요. 패스를 하고 이쪽에서
기본 이론에 했던 거는 틀리기 쉬운 것들만 이렇게 확인 점검해드리고 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이 양자가 기본하고 심화가 좀 이렇게 합쳐져서 합체가 돼야 완전체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끔 기본하고 심화 중에 어느 걸 들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러시는데 양자는 합쳐져야 돼요. 반쪽이에요. 반쪽. 기본 반, 심화 반. 이게 합쳐져야 완전체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심화 이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6개 주제인데 첫 번째가 권리 변동 파트잖아요. 이 권리 변동 파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돼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두 가지 있죠. 자, 원시 취득의 예에 속하는 것들 이거를 꼭 확인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오셔가지고 바로 점검해 드릴게요. 교재 8페이지에 있죠. 8페이지에 보면 원시 취득이란 권리를 최초로 내가 얻는 거를 말하죠. 최초로 얻는 거. 그래 마지막 줄에 보면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그게 원시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고요. 그 다음 공용징수의 밑줄이요. 공용징수,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판례는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거 하나 밑줄 긋게요. 협의 수용으로 내가 땅을 샀다. 그거는 승계 취득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공용징수요. 공용징수나 강제징수로 소유권을 얻은 거는 원시 취득이다. 왜냐? 국가가 수용을 해버리면 그 땅을 수용해버리면 땅에 있는 걸 싹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거니까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무주물을 선점하고 유실물을 습득하고 이런 것들 다 뭐에 들어가느냐?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거기다 밑줄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느 거냐면 공용징수.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밑줄이요. 자, 그 원시 취득의 예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요. 머리 글자를 하나 써두시면 좋을 거예요. 맨 밑에 8페이지 하단에다. 이걸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머리 글자를 땄어요. 이랬더니 말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이 평소에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새카만 거지. 상속인들이 저 외국에 있던 그 자식들이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아버님 보니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이거 진짜야? 이거 가발이야?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시신에 있는 가발 유무를 확인하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실 거예요. 시신에 있는 뭐를 확인하라고요? 가발 유무를 확인해라. 시는 시효 취득을 말해요. 시효 취득으로 취득한 거 원취득. 시는 건물 신축. 신축으로 소유권을 가졌다. 원시 취득이죠. 가는요 가공이죠. 가공을 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었다. 가구를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옷장을 만들었다. 다 가공이죠. 발견이요. 매장물을 발견했다.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것도 원시 취득. 그 다음 유는 유실물을 습득했다. 유실물을 뭐한 거? 습득한 거. 그 다음에 무는 무주물을 선점한 거. 이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거기다 하나 추가할 게 있다. 하나 추가할 게 조심할 게 공용징수죠. 공용징수. 그거 하나만 거기다가 추가를 이렇게 해두실게요. 공용징수라는 건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도 판례는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시신에 있는 가발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게 원시 취득의 암기 비법으로 요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럼 원시 취득이 아닌 거 골라라.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원시 취득인 거 아닌 거 아닌 거. 이 정도가 그동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예, 간평사나 우리 국가고시에 이 정도가. 예,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시효 취득은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신축하고.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은 원시 취득이면서요. 원시 취득이면서 이것들은 다 뭐냐면 준법률 행위예요. 준법률 행위 중 사실 행위예요. 사실 행위. 법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예요? 사실 행위다. 이거는 법률 행위 아닌 사실 행위.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요? 원시 취득이면서 무슨 행위다? 사실 행위다. 준법률 행위 중 사실 행위. 그거 하나 써두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 권리 변동의 모습의 두 번째가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자, A가 신축한 건물을 분양을 해서 B가 승계를 받았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승계 취득이죠. 조심할 거는요. 상속으로 건물 소유권 가져온 것도 승계 취득이죠. 이때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이거 기본적인 거죠. 지난 시험도 이게 정답이었어요. 건물을 매매로 가져갔다, 상속으로 가져갔다. 이전적 승계죠. 근데 저당권 설정을 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이게 작년 시험 정답이었다는 거죠. 거기 하나 묶어서 별표.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상속은 뭐에 들어가요? 이전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 그 중에서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 그 정도 구별하실게요. 그 다음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용의 변경이에요. 내용의 변경을 하나 보실게요. 10페이지에. 이 건물이요. 건물을 B가 1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불나버렸다. 불나버려가지고 멸실이 되면 이 채무가 건물 인도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이 된다 이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그래서 건물이 불나서 없어지게 되면 이 채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죠. 뭘로 변질돼요? 손해배상으로. 이거를 질적 변경이라고 그런다. 질적 변경. 본래 채무가 뭘로 바뀌는 것?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것. 거기 별표할게요. 이거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 중 뭐의 변경? 질적. 질이요. 질이. 건물 인도 채무가 질적으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다음 11페이지.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 사실이라는 거 있죠. 그 부분 점검할게요. 법률 사실. 그 법률 사실은 우리가 크게 용태하고 뭘로 나눴죠? 사건으로 나눴죠. 용태하고 사건으로. 용태는 내 정신이 관여해서 일어난 거를 말하고요. 사건은 내 정신하고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 시간이 이렇게 흘러고 돌아가는 거는 내 정신하고 관련 없죠. 내가 졸든 말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거를 사건. 이때 용태는 다시 어떻게 나눠요? 외부적 용태하고요. 용태는 법률 사실은 용태하고 사건으로 분류가 되잖아. 이렇게요. 다시 용태는 어떻게 나눠요?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냐 내부적 용태냐. 외부적 용태는 다시 어떻게 나눠요? 적법 행위하고 불법 행위요. 불법 행위는 법 질서를 위반한 거를 말하고 적법 행위는 법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불법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는 적법한 것만을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다시 적법 행위는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눠지죠? 의사표시인과하고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들 있죠. 계약을 취소하는 거. 계약을 다 취소하려고 그래. 의사표시죠.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그래. 의사표시죠. 근데 의사표시가 요소로 되지 않은 것들 있죠. 그거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준법률행위라고 불렀죠. 이 부분 보실게요. 이 부분. 우리 책에 거기 서술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11페이지 보면 법률사실의 분류라고 보충학습 기재되어 있죠. 거기에 적법행위의 1번이 나와 있고요. 1번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서술이 되면 안 되고요. 기역이 의사표시고 이쪽이 기역이 의사표시고 나머지 있죠. 니은에서 어디까지요? 미음까지를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앞에다 써주셔야 돼요. 이걸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자,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보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서술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전개를 해드려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거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의사표시로 된 거죠. 이건 의사표시로 된 게 아니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소개를 했어요. 표현행위하고 뭐하고? 사실행위하고.
표현의 의의는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요. 둘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이거를 적어 두실게요. 의사의 통지하고 또 하나는 관념의 통지하고. 따라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다 뭐예요? 준법률의 의의 하나다. 준법률의 의의. 그 중에서 뭐에 들어가요? 표현의 의의에 들어간다. 표현의 의의. 그럼 의사의 통지의 대표적인 게 뭐죠? 채굴장 보낸 거죠. 채굴. 매매 계약하고 잔금 안 나오면 잔금 빨리 보내달라. 잔금 빨리 보내달라고 어떻게 하죠? 채굴장 보내죠. 이게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잔금을 이번 달 말까지 안 넣으면 해지할 예정입니다라고 내 의사를 강력하게 알리는 거죠. 채굴장 보낸 거, 독촉장이라는 거죠. 다음 중 준법률의는 채구다. 채구. 관념의 통지는 승낙이요. 승낙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됐다고. 연착되었다는 걸 통지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을요.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거를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요. 관념의 통지. 이거는 의사를요. 이번 달 말까지요. 이번 달 말까지 잔금 안 넣으면 매매계약 해지할 예정입니다. 라고 의사를 알리는 거죠. 의사를. 근데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을.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되었다는 사실, 어떤 팩트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관념의 통지. 이건 28회 시험에 나왔죠.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는 뭐에 들어가요? 관념의 통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있는데 삭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30년 동안. 30년 동안 나온 거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런 거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요.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준법률의 의의는 표현의 의의에 속하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둘로 나눈다. 관념의 통지가 요거다. 요거.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됐어. 연착되었다는 걸 빨리 알려야지. 그건 뭐야?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다음. 사실의 의의가 있어요. 사실의 의의. 이건 어떤 표현을 한 거죠. 의사를 표현했든 어떤 사실을 표현했든 표현한 건데 이거는 표현을 안 한 거야. 이걸 비표현의 의의라고 하기도 해요. 비표현의 의의. 어떤 사실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사실의 의의야. 그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있는 거? 원시취득. 시, 신, 가, 발, 유, 뭐 이게 다 뭐예요? 원시취득이자 동시에 뭐라고요? 사실에 의했어요. 시, 신, 가, 발, 유, 무 이게 다 뭐였다고요? 사실에 의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에 의해. 건물을 신축했어. 사실에 의한 거죠. 나 건물 줬어 2달 동안. 오케이. 그죠? 가공했어. 가공. 가공이 뭐예요? 옷 만들었어. 옷 만드는 거. 가공. 그죠? 옷 만들죠. 말 필요 없어. 말 안 해도 돼요. 12시간째 지금 일만 하고 있어. 한마디도 말 안 해요.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게 준법률의 의의라고요. 의사표시는 말을 해야 돼. 말을. 의사표현을. 이건 의사표시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행동만 있으면 돼. 행동만. 뭐만 있으면 돼.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옷만 만들었어. 지금 12시간째. 옷 한 벌을. 그리고 옷이 하나 뚝딱 만들어져서 그죠? 소유권 생기죠.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유실물을 습득했어요. 무주물을 선점했어요. 다 어떤 사실만 있으면 권리가 원시취득으로 생겨요. 그래서 준법률의 의의에 두 가지 태양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기서 암기를 꼭 해주세요. 이건 암기야. 단순 암기. 여기 뭐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암기야. 단순 암기. 표현의 의의와 사실의 의의로 나눠지고요. 사실의 의의에는 이것들이 있다. 표현의 의의하고 사실의 의의 둘 꼭 쪼개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기도 하느냐 틀어가지고요.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거를 골라주십시오.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이거 준법률의 의의 고르라는구나. 의사표시 아닌 거. 의사표시가 아닌 거를 골라라. 그럼 뭐 골라요? 준법률의 의의 골라. 준법률의 의의 뭐가 있어요? 또 거꾸로요. 다음 중 준법률의 의의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의사표시 고르라는 거지. 시험은 요 정도 나온다는 거지. 이 정도다. 미래의 출제 예상 문제는 이 정도다 이거죠. 그래 간평사 시험엔 2018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법률의 의의를 모두 골라라. 그럼 뭐예요? 의사표시 이걸 골라라. 여기에 속하는 거. 취소, 포기, 해제 이런 것들이 법률의 의의죠.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준법률의 의의죠. 준법률의 의의. 이런 거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준법률 행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의 반대편에는 뭐가? 준법률 행위가 자리한다. 이 정도 보시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이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될 거는 위에 있는 거는 다 버리고 여기를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 이거는 정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요 그림 하나다. 요 그림. 요 그림 하나를 11페이지에다 11페이지에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하고 뭐를 지금 보려고 그래요? 의사표시하고 뭐하고? 준법률 행위를 딱 구별해낼 줄 아냐 이거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준법률 행위에 뭐하고요? 표현 행위와 사실 행위로 사실 행위로 쪼개진다는 거.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최고 좋은 학습은 뭐라고 해요? 여기를 기출문제를 바로 점검하는 거야. 그러면 학습 효과가 2배 좋아지는 거죠. 2배. 그죠? 예. 닭고기를 이렇게 먹고요. 닭고기 치킨만 먹고 맥주 안 먹으면 이게 맛이 떨어지죠. 바로 뭐를 먹어야죠? 바로 맥주를 한 잔 딱 먹어주면 효과가 얘 2배로 좋아지는 거죠. 이런 효과 있는 거죠. 이것만 먹었다 그러면 좀 아쉬운 거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기출문제를 바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에서 출제 맥이 되는 거, 출제 맥이 되는 거는 2가지였어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을 구별해내는 거. 여기서 암기 비법에 있어요. 암기 비법. 시신 가발 유무 확인하십시오라는 거. 승계 취득에 뭐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2개 있죠. 그 정도 구별해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는 뭐하고 뭐 구별하는 거죠?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인 것과 뭐를 구별하는 거? 준법률 행위를. 준법률 행위를 구별하는 게 여기에 출제 포인트 2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가면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2번째는요.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 뭘 구별해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 행위를 구별하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에 2개 있었어요. 그죠? 요 정도 하고 갈게요. 자, 이제 2번째 이제 법률 행위로 넘어왔어요. 법률 행위. 자, 우리가 민법 총칙 전체를 뭐를 다루는 거냐면 법률 행위라는 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속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교환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이거는 특히 뭐라고 그러죠? 채권 계약이라고 그러죠. 채권 계약. 우리 기본 과정을 했으니까 이제 좀 한 발짝 더 얹어가지고 세련되게 여기다 덧칠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행위요? 채권 행위를 한 거예요. 채권 행위.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이 생기죠. 한편으로 의무가 생기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의무 부담 행위. 이번에는 내가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설정하는 거.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물권 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만났죠? 물권법에서. 이런 것들은 계약법에서.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매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취소시켰습니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내가 소유권 있는 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엄수표를 하나 발행했다. 이것도 법률행위. 그죠? 내가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것도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모습에는 이렇게 채권행위,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들어가요. 엄수표도 들어가요. 회사 설립도 들어가요. 이걸 다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묶어서. 추상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추상명사. 구체성 없어요. 그냥요. 이렇게 요 개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 주셔야 될 것이 15페이지 의의라고 나와 있죠. 이거 우리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독일의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립된 학설이 없어요. 다음 17페이지 이제 가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거는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 부분입니다. 법률행위의
첫 번째가요. 종류 문제. 혼자 하면 단독행위, 둘이 하면 계약. 이렇게 나누죠. 그중에서 단독행위에 속하는 거 있죠. 단독행위. 예, 교재 17페이지. 단독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점검할 거. 상대방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나누셔야죠. 거기 별표할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이게 첫 번째 구별이죠. 첫 번째 구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포기하는 거예요. 유언 이거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중개사 시험 범위에 그 상속이라든가 유언 파트 이쪽 파트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가족법에 관한 거라서. 소유권 포기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 직접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다음 상대방 있는 거에 취소나 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 있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그 정도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구별하실게요. 다음 뒤로 넘어가면 단독행위가 혼자 하는 거라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쌍방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의하는 게 계약이죠. 뒤에 나오면 뒷장에 보면 계약이 나와 있어요. 계약. 계약 옆에다 꼭 기억하실 게 두 가지예요. 계약. 계약을 해지하는 건 뭐예요? 해지하는 건 단독으로 혼자 하는 거죠. 일방이. 합의 해제는 두 사람이 하는 거. 합의 해제는. 아파트를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기로 했어요. 해지하기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게 단독행위죠. 왜? 잔금 안 넣어버리면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했다가 깨버리는 게 이게 단독행위죠. 근데 합의 해제는 합의하에 우리 계약 어떻게 하자? 없던 걸로 해버리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 합의 해지도 있어. 합의 해지. 합의 해지는 언제 쓰죠? 세입자가 집을 새들어 사는 기간 도중에 갑자기 이민을 간다든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어요. 예상 못한. 그때 세입자는 원래대로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되죠. 3년 계약이다 그러면 3년 채우고 2년이면 2년 채워야죠. 중간에 일이 생겨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내가 호주로. 그때 세입자가 뭐라고요? 나 이민 가려고 그러니까 보증금 좀 빼주세요. 기간 남아있지만 빼주세요라고 청약을 해요. 청약을. 그때 주인이 그 정도 편의 받으리죠.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면 이게 바로 합의 해지라고 그러죠. 합의 해지. 이 합의 해지나 합의 해제는 쌍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걸 기억하실게요. 여기 발표하시고. 합의하에 뭐를 본 것? 해제나 해지를 한 것. 이것들은 계약이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러면 이거 고르시면 돼요. 19회 시험 문제. 그 다음 매매의 예약이죠. 매매 예약. 예약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둘이 하는 거죠. 내가 비행기표를 예매한다. 콘도를 예약한다. 어떻게 해요? 그쪽하고 나하고 둘이서 합의를 보는 게 예약이죠. 근데 예약은 언제나 계약입니다. 계약.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두 가지는 계약에 들어간다는 거. 매매가 계약인 거 이런 거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굳이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부분을 이 두 가지를 써두실게요. 매매의 예약은 항상 계약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일방예약, 매매 일방예약도요. 일방예약도 예약이니까 뭐예요? 계약이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의 단독행위냐 계약이나 이 구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이 부분이죠. 채권행위하고 또 하나는요 처분행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에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행위는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죠. A가 가지고 있는 땅을 B하고 매매 계약을 했든 임대차 계약을 했든 교환 계약을 했든 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쪽이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땅 주인한테는 땅을 넘겨줘야 될 뭐가 생기냐면 의무가 생기고요. 의무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 의무를 부담했다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했어. 이게 집이면 집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 비워야 돼?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나 집 이사 가야 돼.
왜? 얘가 그때 들어오기로 했어. 그럼 얘는 돈을요. 매매 대금 10억을요. 10억을 줘야 될 뭐가 생기죠? 똑같이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그래서 매매 계약은 쌍방한 때 뭐가 생기니까 의무가 생기니까 뭐라고 그래?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반대로요. 땅을 주고 얘는 땅을 주고 대가로요. 대가로 뭐를 받아? 대가로? 돈을 받죠. 돈. 돈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채권이 생기죠.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생겼어요. 왜? 매매 때문에. 그럼 얘는 집을 주고요. 아니 돈을 주고 돈을 내고 땅을요. 땅을 넘겨달라. 집을 넘겨달라고 할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집이나 땅을 넘겨달라고 할 뭐가? 채권이 생기게 되어요. 이 돈을 내고 집을 달라고 할 채권이.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채권 행위라고 한다. 매매 때문에 의무나 채권이 생겼으니까 양쪽에 똑같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고로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이게 매매만 그러냐? 교환도 똑같다. 교환도 똑같고요. 임대차도 똑같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의무 부담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 계약도 아파트를 뭐 하기로요? 분양 계약하는 것도 채권 계약이다. 1월 달에 분양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 뒤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넘겨줄 뭐가 생기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분양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다 무슨 계약? 몽땅 채권 계약에 들어간다. 이것들이. 근데 이 채권 계약을 할 때는 이 땅이나 부동산이 꼭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약정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약정만으로. 약정이 뭐죠? 합의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약정 이꼬르 합의죠. 합의. 그럼 이 땅이 꼭 내 땅이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땅 아니어도 얘하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이 누구 땅이어도요? C소유여도 이게 아버지 거여도 되고 외삼촌 거여도 되고 작은 아버지 거, 할아버지 것도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서를 얘랑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 이 채권 계약을 할 때는 이 땅이 부동산이 자기 소유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이거는 약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굳이 소유가 자기 소유이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는 뭐가 필요 없다? 약정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필요 없다. 처분권이. 처분권이나 소유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처분권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 거 아니라 누구 것도 타인 소유도. 타인 소유 부동산을 얘네들이 뭐 하는 거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소유도 타인 소유를.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매매하기로 하는 거 교환하기로 하는 거 임대하기로 하는 거는 무효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 단골이라고 그랬어요. 쌤 어떻게 타인 거를 매매 계약서를 써요? 매매라는 게 약정하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어려웠는데 이제 들어올 거 이게요.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를 매매 계약서 쓸 수 있다고. 박근혜 씨가 지금 교도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 있죠. 그 땅을 내가 이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매매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약정할 때 되는 거니까요. 다만 넘겨주느냐, 약속대로 땅을 넘겨주냐 못 주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충분히 먹힌다. 이거 유효라는 거. 무효가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 시험 단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부동산이나 땅을 이걸 얘한테 넘겨주는 거. 등기를 넘겨주면 얘가 땅을 뭐 했다고 그래요?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그래요. 약정하는 거하고요. 뭐를 넘겨주는 거? 등기를 갖다 걸어주는 거. 등기를 넘겨주는 거를 달리 본다. 법적으로. 약정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을 했다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을 했다. 등기를 넘겨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처분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처분 행위를 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건 뭐를 했다? 처분 행위를 했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주려면 얘가 땅 등기를 넘겨주려면 아파트를 얘한테 등기를 넘겨주려면 돈을 받고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처분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하려면? 처분 행위 하려면 등기 넘겨주는 게 처분 행위예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다.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약정만 하면 되니까 이건 약정만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약정에다가 뭐까지요?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꼭 필요하다. 권한이, 처분권이, 소유권이 필요하고요. 이게 소유권 없이 타인 소유물을 처분하면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처분권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약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채권행위. 등기까지 넘겨주는 걸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 땅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처분행위 오늘 한 거, 오늘. 매매계약은 1월 1일 날 했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는 3월 말일 날 했다. 그러면 3월 말일 날 3월 30날 뭐 한 거야? 등기를 넘겨줬다. 이게 바로 처분행위를 했다. 이거 처분행위를 했다.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것도 다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처분행위.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두 개를 구별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 맥이죠. 맥. 매매하기로요. 매매하기로 약정하면 무슨 행위? 이거를 채권행위.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런다.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의무부담행위예요. 채권행위 이꼬르 의무부담행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등기를 넘겨주는 건 무슨 행위? 처분행위. 아파트 처분했어. 오늘 처분했어. 등기 넘겼네. 그래 속 시원해 죽겠어. 안 팔려가지고 애먹었는데 저거 대출금만 나가고 오늘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시원해. 뭐 해서 처분해? 등기 넘겨주면 처분한 거야. 등기 넘겨주면. 채권행위, 이건 처분행위. 다르죠. 이때 처분행위는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등기를 넘겨주면 이거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뭐가요? 등기가 수반되죠. 등기가 수반되는 건 물권행위.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어떤 권리를 넘겨주면 준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 준자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준자, 준. 등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물권행위요. 등기 없이 어떤 권리를 넘겨주면 준물권행위예요. 준. 따라서요. 처분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는 물권행위와 등기하고 상관없이 어떤 권리를 넘겨주는 것.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 예컨대 내가 받을 돈 10억을 내 친구한테, 내 형님한테 넘겼다. 뭘 넘겼다? 채권을요. 채권을 양도했다. 이건 등기하고 상관없이요. 등기하고 상관없이 권리를 양도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줘요. 채무를 면제해줬다.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 그 채무를 어떻게 했어요? 친구한테 면제시켜줬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주어요. 이 부분에 별표하실게요. 준물권행위. 그래서 처분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행위에는 몇 개가? 두 개가 있다. 물권행위와 뭘로? 준물권행위로 쪼개진다.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뭐하고 뭐가 있어? 채권 양도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는 뭐에 들어가요? 준물권행위에 들어가요. 그럼 내가 특허권 받은 거, 특허 출원 받은 거 그걸 양도하는 것도 뭐예요? 등기하고 상관없죠. 이것도 준물권행위. 특허권을 양도하는 거. 내가 특허 받은 거를 양도했다. 준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특허권을 처분한 거예요. 특허권을 뭐 한 거야? 처분했지 내가. 얼마에? 50억에. 이건 뭘 처분해서? 채권을 처분했어. 이거는 특허권을 처분했어. 물권행위는 뭐가요? 등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등기가.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등기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등기하고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반드시. 이 부분의 핵심은 뭐예요? 채권행위는 약정만으로 되는 거니까 처분권이 필요 없어서 남의 것도 매매 계약돼요. 근데 처분행위는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게 뭐가 필요해? 처분권 필요해. 그래서 남의 거를 처분하는 거는 무효예요. 이건 무효. 남의 거를 뭐 하는 거? 처분행위는 법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다. 효력 없다 이거죠. 제가 남의 자전거를 내가 몰래 훔쳐왔어요. 내 거를 남의 거 훔쳐왔죠.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어? 처분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처분권이 없죠. 없는데 자전거를 처분하면 이건 법적으로 효력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부분 별 3개 하실게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의 별 3개. 자, 19페이지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별표.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채권행위를 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계약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타인 권리를 뭐 하는 거 위에다 써볼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하기로 하는 것도 유효다 이거죠. 이걸 응용해서 시험 나온다. 응용해서. 그리고 위에 써볼게요. 공유자 1인이요.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다. 개인게 아니라 공유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무효 아닌 뭐라고요? 유효로 봅니다. 그 다음 물권행위에 동그라미 1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은 다 뭐에 들어간다? 물권행위에 들어간다. 공통점은요? 등기를 수반하는 거죠. 등기 옆에다가요. 특징은 4번에요. 물권행위의 4번에 보면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밑줄이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에 채권 양도나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준물권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의 단독행위하고 계약,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보셨어요. 채권행위를 뭐라고 해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 골라요? 처분행위 그러면 되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거 고르면 돼. 이거 처분행위,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예, 이 부분에 별표하실게요. 다음 뒤로 한 장 넘어가시게 되면 20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종류의 요식, 불요식 있죠.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고요. 네 번째 출연하고 비출연이 있죠. 특히 비출연에 조심하실게요. 비출연. 출연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치우면 내 집을 팔아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집은 소유권이 없어지게 되죠. 내 집을 얘한테 매매로 팔았다. 매매로. 그럼 내가 집을 얘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면 나는 집이 없어지고 얘는 집이 생기죠. 이걸 출연행위. 증여로 줘도요. 증여로 줘도 내가 내 집은 없어지고요. 집은 일로 넘어가죠. 이걸 출연했다고 그래. 출연. 매매나 증여는 다 뭐예요? 출연행위예요. 출연행위. 대가를 받으면 유상. 대가를 받으면 유상이고요. 대가 안 받고요. 대가 안 받고 얘한테 넘겨주면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뭐 한 거예요? 출연이다. 출연. 이건 출연에 들어가요. 매매나 증여는 다 출연행위다. 출연행위. 근데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소유권을 뭐 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이거를 저 한강 물속에다 던져버렸다 이거죠. 그럼 내 소유권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불지 않죠. 불어나지 않죠. 이걸 비출연행위라고 그런다. 비출연행위. 소유권 포기를 하든가 대리권을 주는 거. 내가 이렇게 해도 소유권 포기해도 상대방 재산이 증가가 없죠. 그래서 이걸 출연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비출연행위라고 불러줍니다. 요거 하나 조심할게요. 거기 동그라미 하실게요. 비출연행위의 쌍괄호 2번.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재산이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재산만 줄어드는 거죠. 내 재산만 확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비출연행위. 그 다음 우측에 참고로 주된 행위하고 종된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가는 김에 잽 하나 던져볼게요. 내가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렸다. 그리고 내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어느 게 주일까요? 주? 돈 빌리는 게 주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주예요? 예, 이게 주죠. 이게 주. 돈 빌리는 게 주고요. 저당 설정은 종이에요. 종. 거꾸로 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잽이죠. 저당권이 주된 계약이 아니라 이게 종이라는 거죠. 너 저당 왜 설정해? 돈 빌릴라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주예요. 주. 소비대차로 돈 빌리는 게 주, 저당 설정이 종이라는 거죠. 주종관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문제 점검할게요.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를 고르라는 뜻? 처분행위를 골라라. 처분행위. 거기다 적어도 뭘 골라요? 처분행위요. 그럼 처분행위에는 두 놈이 있죠. 두 놈 뭐하고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 행위가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내면 되죠. 이게 제대로 된 정리. 이게 제대로 된 정리. 정답 내는 것보다 전체 틀을 자꾸 만들으셔야 돼요. 다시. 교환, 채권행위, 임대차, 채권행위, 재매매, 계약, 채권행위, 예약, 재매매, 계약이나 예약이나 똑같은 거죠. 채권행위. 주택 분양계약도 채권행위.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다. 채권 양도 옆에다 채무 면제, 특허권 양도. 거기까지 가면 완벽.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처분행위에 물권행위가 들어가죠. 물권행위. 저당권 설정하든가 전세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은 다 뭐에 들어가요? 물권행위에 들어가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가등기 담보 설정. 가등기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처분행위다. 물권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기억해 두실게요. 정답은 5번. 아주 간단하죠. 다음 법률행위의 종류 끝내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가셔서 보실 거는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 성립요건하고 효력발생요건 나누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당사자. 매매 계약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목적은 뭐 하는 거죠? 매매죠. 매매. 집을 매매하는 거죠.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법률행위, 계약에 뭐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이라고 불러준다.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때 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슨 요건?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래서 효력발생요건 보실게요. 효력발생요건 교재 23쪽에. 23쪽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요. 특별 효력요건이 있죠. 여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의 별표. 법률행위가 뭐하기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효력발생요건. 거기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 효력발생요건의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목적이. 이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것, 가능할 것, 그 다음에 적법해야죠. 목적이 적법해야지. 적법.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타당성이 있고 공정할 것. 그래야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죠. 이래야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거예요. 유효가. 그래서 효력발생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유효요건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확정, 가능, 적법. 특히 적법에 별표할게요. 적법.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은 무슨 요건이다? 효력발생요건이다. 그 다음 특별효력요건에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가 되죠. 대리권이 있어 그럼 유효. 대리권 없어 그러면 무효지. 무권대리니까. 두 번째. 조건부 계약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 기한부 계약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조건의 성취가 무슨 요건?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이다. 거기에 밑줄 17의 기출. 조건의 성취는 효력발생요건이다. 오케이. 17의 기출 문제.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게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지. 허가를 얻어야 유효가 될 거 아니야. 조건부 계약에서는 조건이 뭐 할 것? 성취가 돼야지. 조건이 성취가 돼야 유효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효력발생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조심할 거. 효력발생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놈. 그 놈 한 놈 있죠. 그게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바로 위에 판례. 농지매매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이다. 이건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 이거 하나 조심하실게요. 다음 중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 하나 반드시 암기하실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 할 때? 등기할 때 첨부 서류예요.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효력발생요건이. 이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별표하실게요. 뒤로 넘어가 보면 우리 시험 문제도 그 부분을 바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 24의 기출 문제. 법률행위에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1. 대리권의 존재. 효력 발생의 요건이죠. 두 번째.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죠. 기한부 계약에서는 기한의 도래. 옆에 써볼게요. 기한의 도래도 효력 발생 요건. 세 번째.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무슨 요건? 등기 요건이다. 정답 3번. 네 번째, 법률에 의한 내용의 적법성도 효력 발생 요건. 5번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허가도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는 것. 그래서 법률에 의해 종류하고 요건까지 보셨죠. 자, 이어서 이제 법률에 의해 목적의 유효 요건, 이 부분 만나실게요.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하고 접목해서 연계 학습을 같이 해주시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짭조름하고 맛있을 거예요. 그 점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